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정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월매 신박 오늘 3월 27일와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또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금요일 되면 너무 좋습니다. 한 주를 너무 빡세게 살다 보니까 일단 주말에도 또 일을 하기는 하지만 항상 금요일은 약간 소풍 가는 그 전날의 기분이 듭니다. 소풍 가는 전날 얘기하는데 참 책을 못 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이제 저자한테 보내온 책이고요. 그 제가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오늘 도착하는 곳도 있고 뭐 내일 아침 도착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고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내일은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이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되게 책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이 되게 재밌게 쉽게 써져 있습니다. 왜 주식으로 부자가 못 될까? 24년도 그랬고 22년도 그 우리나라 시장이 되게 암울했을 때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것이 알고 싶다에다가 제보하고 싶다고요.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량한 주식이 싸게 거래되는데 강남 아파트나 서울 아파트는 10억이 20억이 되고 그 20억이 다시 10억으로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안 떨어지는데 이 강남 아파트나 서울 아파트 같은 주식은 빠집니다.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그 센트럴 파크 옆에 있는 그런 아파트처럼 보이는 미국 주식들, 그 센트럴 파크 옆에 있는 200억짜리 그런 아주 센트럴 파크를 바라보고 있는 200억 뭐 그런 아파트가 가격이 다시 100억이 되냐? 안 됩니다. 근데 주식은 반토막이 나줍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이런 주식들도 반토막 나 있잖아요. 그게 주식의 매력이면서도 하나의 주식의 그 초보자들한테는 그 위험이 되죠. 왜냐하면 거기서 손절해야 되는 줄 아니까. 그런데 어떤 주식은 또 손절해야 돼요. 그 손절해야 되는 게 보통 보면 잡주를 샀다든지 아니면 아무리 우량주라도 20억이 적정한데 100억가에 있는 그런 주식을 100억에 사면 안 되죠. 20억까지 떨어질 거니까. 주식이라는 게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가 힘들고 하지만 외생적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다 같이 빠져 있을 때 그게 코로나 때도 그랬고 22년에 페드가 주가랑 전 세계 주식시장을 꾹 눌러놨을 때 물가를 잡겠다고 그럴 때 사면 쉽게 돈을 버는데 거기서 더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밑에서도 못 사고 또 밑에서 팔게 되고 그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좀 써놨습니다. 왜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차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다 들었어요. 집에서 쉬시면서 들으셨군요. 대표님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북콘서트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급락장에 채밀턴 가족분들이 불안해할까봐 영상을 일찍 올리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5일 정도 있었지만 오늘은 장중에 좀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는 좀 빨리 읽어드렸습니다. 뒤숭숭항장에 일찍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우리 방장군님께서는 토요일 가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제주에 장애우들 만나러 가야 하니 아쉽네요 하셨습니다. 북콘서트 영상이 보라토크에서 항상 영상을 또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못 오신 분들은 나중에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무지랭이 1인입니다. 1인이랑 랩 덕분에 마음은 편하지만 모닝 브리프는 거의 외계어 수준이고 웜의 신박은 웜의 소통만 알아듣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가랑비에 옷 젖겠죠. 랩 수익금으로 기부하고 나니 뿌듯하고 팀 채슬리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제리님이신데 또 랩 수익을 기부를 하셨군요.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만나려고 생각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어요. 79세 할머니는 옛날보다 무척 어렵습니다. 세상 변하는 속도에 자꾸 멀어지는 나 자신 좀 슬픕니다 하셨는데, 우리 79세 손명희 할머니께서는 우리 김영석 오빠 생각하시면서 그죠? 형석이 오빠 100 지금 7세신가요? 우리 김영석 교수님 보면 와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김영석 교수님의 70대 때에 활동하신 거, 김 교수님이 90세까지 일하지 않으셨나요? 네. 김 교수님 생각하시면서요. 지금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계속 열심히 주식 공부하시면 굉장히 똑똑한 할머니,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이런 것도 알아요 하면서 손자 손녀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 할 겁니다. 너무 급등락이 심하니 빨리 돈 벌어서 일임하고 싶네요. 신경 안정제 한 대 맞고 갑니다. 근데 빨리 돈 벌어야지라는 마음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정석대로 하시면 저절로 벌게 돼 있으니까 그죠? 북콘스트 한 번은 참여하고 싶지만 출근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이 마음 너무 아쉽습니다 하셨고요. 네. 따로 북콘스트 한 번 할 때는 일요일도 한번 할 생각입니다. 일요일에도. 바쁜 와중에 일찍 올려주시니 배속으로 듣지 않아도 돼서 좋네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 다 돼서 올라가면 아무래도 배속으로 들으면서 저녁 일정이 좀 빠듯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녁 준비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은 또 퇴근하면서 저녁 시간이 빠듯해지니까요. 자, 오후 2시 웜의 신박 이 시간에 처음 듣습니다. 괜히 기분 좋고 월척 낚은 기분입니다 하셨고, 이런 거 보면 웬만하면 좀 빨리 올려드리는 게 맞다 그죠? 트레이딩과 투자에 대한 설명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오후 강연이 신경이 쓰이셨는지 마지막 읽으시면서 너 내 말 듣고 있니? 웃음이 나네요. 솔직도 하셔라. 그리고 다시 읽어주시는 센스. 저도 그쯤에서 뭐지 했거든요. 반도체의 비유가 다양하네요. 결과는 지나가야 알겠네요. 그래서 주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내 포지션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막 화를 내고 뭐 그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항상 내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되는 얘기하는 사람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전무님 새벽 3시까지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니며 연말정산이나 재고 파악할 때 날 셀 때도 있었는데 하셨고요. 독일 PM 건강관리사라고 되어 있으시네요. 변동성 파도에 제 계좌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긴급 제의. 전문의 말씀하시다가 습 하며 숨 들이마시는 거 하지 마세요. 볼륨 크게 틀어놓고 듣는데 너무 크고 소리 듣기가 깜놀이에요. 스톱. 그래서 제가 이 댓글 읽으면서 제 방송을 틀어놓고 이 댓글을 보는데, 와 정말 이게 습관적으로 이런 소리 그죠. 좀 전에도 요 댓글 읽기 전에 이랬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제가 비염을 갖다가 거의 한 50년 달고 살았지 않습니까? 항상 입으로 좀 숨을 쉬는 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이 코로 이러면 되는데, 항상 이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호흡을, 이게 버릇이 돼 있더라고요. 좋은 거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들어도 와 얘기하다가 입으로 그죠? 이 소리가 꽤 크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도 코로 숨 쉬라고 저한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KB증권랩에 투자를 중인데 하필 고점에 가입해서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지금은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구간이라 생각하려 합니다. 비가 올 때는 잠시 처마 밑에서 피하며 기다려야지 무작정 빗속으로 뛰어들면 몸만 젖는 법이죠. 고점 진입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대표님의 투자 철학과 운용을 신뢰하며 묵묵히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약간은 복불복이 있습니다. 그죠? 하필 내가 돈 넣었을 때 왜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거야? 왜 내가 사기만 하면 빠지는 거야? 네, 그럴 때도 있긴 한데 묵묵히 기다리면 결국은 좋은 주식들 다 특히나 이런 이벤트에 의해서 빠진 장은 다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울퉁불퉁 요즘 장이 힘드네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바라보는 게 힘이 드네요. 코로나 때부터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전쟁이 나니 또 멘탈이 흔들흔들 하는데 하셨습니다. 네,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바라보는 게 힘들다 하셨는데 네, 그럴 때는 좀 딴 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속 주식을 이래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가 왜 쳐다보고 있냐면 장 끝나고 났더니 아까 그때 10시 반에 그때 주식 살 걸 아니면 아까 2시에 팔 걸 장 다 보고 나서 그 결과 보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장중 고점, 장중 저점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거 맞추려고 해서도 안 되고 단지 제가 한 번씩 그 투자 심리가 확 얼어붙을 때 시장이 빠지면서 그러면 반대 매매가 11시 전에 나오면서 10시에서 11시 혹시 주식을 사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10시에서 11시 사이 한번 잘 노려보시라 뭐 이런 말씀도 한 번씩 드리긴 하는데 그것도 뭐 다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거든요. 그 변동성은 못 맞추는 겁니다. 근데 그걸 혹시 내가 놓칠까봐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건데 내가 사기로 결정해서 뭐라고 그랬죠? 조금이라도 그래도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밑에 걸어놨다가 그동안 이제 볼린저 밴드 보면 되죠. 볼린저 밴드가 며칠 동안에 그 밴드에 확률적으로 요 밴드 안에서 움직였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에 약간 위에 걸어놨다가 근데 그까지 안 빠졌어요. 그러면 제가 그날 종가 그냥 시장가 매수 체결시키고 넘어가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구나. 나처럼 여기 가격 오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가격까지 안 온 거잖아요. 그러면 매수 잡고 넘어가야지. 그냥 시장가 매수 종가에 그 원칙만 세워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놓으면 장중에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장중에 쭉 내가 생각한 가격대에 오면 이 주식 사야지 하고 쭉 아침에 걸어놓고 그 다음에 시장가 그 마감 전에 한번 보는 거죠. 3시 반이든 3시 25분이든 아니면 3시 15분이든 그때 봐서 보고 체결됐으면 좋고 체결 안 됐으면 그냥 시장가 매수하면서 갖고 넘어가면 됩니다. 전 죄송하지만 영업이익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체슬리 팀의 모닝 브리프를 봅니다. 감사하게도 공짜로 보고 듣는데 좋아요는 항상 누릅니다. 공짜인데 악플은 달지 맙시다. 네, 제가 쭉 읽다 보니까 악플이 한 2개 있더라고요. 네. 보라토크 가고 싶은데 고향집에 일이 생겨서 못 가신다고. 어제는 이 댓글 수가 150개가 넘어가지고 댓글 다 읽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어제 우리 유미 감사님이 연합뉴스 강의에 오셨죠. 살인적인 일정들 속에서 늘 강건하시길요. 오후에
광화문을 향해 광역버스로 올림픽대로를 가면서 보이는 창밖의 봄 풍경들이 한강과 어우러져 멋있는 풍광을 볼 수 있는 초대의 길이 너무 행복합니다. 한강 밤 풍경도 기대가 됩니다. 뜻하지 않은 멋진 선물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포 사신다고 제가 우리 유미 감사님은 댁이 어디세요 하니까 그래서 아마 김포에서 광화문 가는 광역버스 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아침 모닝 브리프 항상 이렇게 웜의 신발까지 다 들으시면서 되게 행복해 보이십니다. 남의 잔치에서도 못 먹으면 남 원망을 하는 것 같네요. 1년도 안 된 주식 초짜로 남의 잔치보다는 채슬리가 차려준 뷔페만 보고 있습니다. 내 잔치 준비하기도 바쁜데 우리 채슬리 모닝 브리프랑 채슬리 인턴십 거기서 매일같이 뷔페를 차려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인턴 하시는 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뷔페를 오래 가다 보면 그 처음에는 그 뷔페에 어떤 음식이 있고 뭐가 맛있는지 모르니까 다 조금씩 먹어보잖아요. 근데 그 뷔페에 익숙해지면 나는 그 뷔페 가면 야 거기는 회가 진짜야 일품이야. 거기는 대게가 맛있어. 아니면 거기는 양갈비가 정말 맛있더라. 스테이크가 맛있더라. 거기는 중식이 정말 잘 나오더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인턴 프로그램이나 저희 채슬리 TV에 올라오는 거 다 너무 다 소화하시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웜의 소통은 솔직한 질문과 답변이 꼭 저의 이야기 같아 듣고 또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셨고요. 채슬리 종목 ETF 나오면 좋겠네요. 적은 돈으로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만약에 저희가 나중에 종합자산운용사가 되면 저희도 채슬리 ETF 만들게 되고 그러면 참 좋은 ETF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지금까지 남의 잔치에서 얻어먹으려고 했나봐요. 너무 공감되네요 하셨고요. 네. 주말에 맘 편히 축구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해주셨습니다. 투자 기간이 늘어 갈수록 어렵다고 느껴지네요. 오늘도 술 한잔 땡기는 하루네요. 저도 썸네일 보고 약장수 같아서 내용 패스했는데 채슬리 모닝 브리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하셨고요. 자, 남해 차박 여행 6박 7일 다녀오고 이어 어머니 모시고 팔순 기념 여행 다녀오느라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습니다. 남해 차박 여행은 느린 여행으로 아담하고 소박하지만 큰 매력을 주는 남해 마을 몇 곳을 돌며 주민들과 소통하며 자연을 잔뜩 느끼고 온 여행이 되었습니다. 일몰일출 뷰 차박이 주는 매력에 푹 취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웜의 신박 매일 들었고 그래요? 또 제 차 안에는 오도령과 박전무님 장태양봉 인형이 딱 지켜주고 있답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그동안 좀 소홀했던 공부를 다시 제가 시작하며 화이팅 댓글 남깁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옛날에 저희 아버지께서 취미 활동을 하시면서 거제도에 항상 저희가 여름 캠프를 갔었는데 그 거제도 쪽으로 가다 보면 이 남해가 그죠? 그 거제도에서 좀 더 가면 여수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 보면 참 남해 바다가 섬도 많고 우리가 다도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네요. 1m 따라가기 4기 아직 신청 아직 안 되는 거 맞죠? 예, 아직 아닙니다. 그 4월 3일까지 하고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다, 그죠? 하고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부터 할 건데 미리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아마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미리 신청하시는 분한테는 좀 뭐 혜택이 있나 모르겠네요. 근데 재등록하시는 분들은 계속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글의 터보 콘트 기술로 인해서 효율이 개선되어 비용이 낮아지면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반도체 수요를 더 폭증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던데 증시에서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길 바라봅니다. 사실 터보 콘트 기술로 이 SRAM이라고 하잖아요. 그 무슨 캐시 메모리. 근데 거기에 약간 병목이 걸리는 걸 그걸 갖다가 해소를 해주니까 훨씬 더 그죠? 사용량이 더 늘어나는 병목 구간을 우리가 고속도로도 보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저기가 병목이니까 저 부분을 갖다가 지하차도를 놓든지 해서 빵 떨어주면 그러면 훨씬 더 교통량도 더 늘어나고 훨씬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터보 컨트 기술 때문에 이 메모리 회사가 이 악재, 아주 중대한 악재가 터졌다. 네, 저도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교보문고에 주문했는데 3월 10일이래. 입고 지연됐다고 오늘 카톡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교보에서 내일 아침에까지 뭐 배달하는 걸로 그렇게 뭐 문자가 간 것 같습니다. 채슬리호를 탑승하고 안정되어 가는데 오늘은 멀미가 나는 듯 한데 그러셨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R집 나왔다고 메모리 용량이 줄었냐? 그러게요. 우리가 파일 큰 것들 zip으로 그죠? 압축해가지고 그래서 R집에서 다시 풀어가지고 쓰고 그러게요. R집 나왔다고 메모리 용량이 죽는 건 아니죠. 훨씬 더 편해져가지고 더 사용량이 늘어날 뿐이죠. 네. 트럼프의 의도는 전통에너지, 석유나 가스 이쪽 전통에너지나 원자력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여 미국을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출국으로 만들려고 하나 봅니다. 그러게요. 보니까 종목에 관한 전망을 해달라고, 네, 꼭 해달라고, 네,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종목 상담은 웬만하면, 네. 오늘은 처음으로 웜의 소통을 3번이나 들으며 전 어떤 자세로 주식을 하고 있나 생각해 봤습니다. 제 종목들도 다시 살펴보고 난 필살기 종목이 있었나 고민도 해보았는데요. 결론은 채슬리 옆에 딱 붙어 지금 하던 대로 하자였습니다. 네. 자, IT의 신 이영수님의 터보 콘트에 대한 의견이 흥미로운데 요약을 하면 경제학에서의 이 제븐스 패러독스라고 하죠. 제븐스의 역설. 즉 효율이 좋아지면 비용이 낮아지고 비용이 낮아지면 오히려 사용량이 폭발하듯이 터보 컨트로 더 긴 컨텍스트와 더 복잡한 추론을 시도할 것입니다. 6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죠? 그러면 그럴수록 30배짜리, 50배짜리도 6분의 1 속도로 빨리빨리 처리가 되니까 이렇게 더 긴 컨텍스트와 더 복잡한 추론도 하게 되니까 따라서 터보 콘트는 다음 수요 폭발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 이영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줬군요. 네,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인사이트가 좋으신 분들, 실력자분들 네, 이런 얘기를 우리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함께 기사 읽다 보니 영상보다 텍스트가 자세한 정보와 정확한 출처를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서 너무 좋아요. 북콘스트 오시네요. 끝나고 채밀턴 모임은 비공식적으로 안 하나요? 하셨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비공식적으로 끝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아침 라방 포기하고 오늘은 친정 엄마랑 통영 여행을 다녔습니다. 네, 아까 저희 아버지랑 모임할 때 통영 지나가지고 네, 거제도
저산리. 예, 거기 근처에 뭐 비진도부터 해가지고 사랑도 뭐 등등 다 가봤습니다. 어릴 때. 드라마 보시는 엄마 옆에서 전 웜의 신박 듣고 있는데 여기는 벚꽃도 피기 시작하고 완연한 봄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오, 그러셨군요. 외국인이 이번 달에만 38초를 팔았는데요. 혹시 환율 1,500원 넘어서 투매 나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네, 뭐 1,500원 넘어가면 외국인이 뭐 투매하고 그건 아닙니다. 일부 정말 정말 일부 이 헤지 펀드에서 환차손까지 고려해서 로스컷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환율 1,500원 넘으면 제가 오늘 한국경제TV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율 1,400원 이상에서 주식해가지고 전부 다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이었는데 거기서 한국 주식을 팔면 바보죠. 바보 외국인이죠. 자네 말대로 대단한 음식이 아니지. 70점 정도일까? 언제나 70점. 그게 딱 좋아. 그저께는 90점이었다가 오늘은 50점이면 손님이 오질 않아. 매일 70점의 맛을 내는 일은 매뉴얼이 있더라도 쉬운 일은 아니니까. 일본 소설을 읽다가 본 구절인데 이게 어리지 않은 40대 후반의 나이가 되니 새삼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50점 아래로 무너지지 않고 90점, 100점 극단적 성과가 잠깐의 반짝임일 뿐이 되지 않도록 꾸준히 70점을 유지하는 게 투자, 일, 인간관계 모두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정님이 주식만 고수가 아니라 인생의 깊이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수분이시다, 그죠? 정말 좋은 얘기를 써놓으셨습니다. 제 대학교 때 굉장히 모범적인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제가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참 모범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성실하게 그렇게 공부를 잘 하십니까? 했더니 내가 어느 정도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80점 정도만 나와도 나는 만족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더더욱 저는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맨날 80점만 받아도 되구나. 80점만 받아도 되구나 하면서 80점으로 노력하다 보니 80점에 80%면 88, 64, 64점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목표는 100점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형님이 80점에 나는 항상 만족한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마음을 많이 내려놓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100점 목표를 했다가 96점. 그러고 보니까 또 저희 형님, 제 친한 형님이 그 형수랑 그 다음에 아들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아졌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들이 원하던 대학에 못 들어갔다고. 네. 그러면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참 이해는 되지만 너무 그게 지나고 보면 인생에 있어서 오히려 제가 투자의 본질 책에도 써놨지만 영화 감독 이준익 감독 왕의 남자 그 이준익 감독이 그렇게 했잖아요. 내 삶의 원동력은 열등감이라고. 우리가 목표를 했던 게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열등감을 갖고 사는 게 평생 나를 노력하게 만들거든요.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투자의 본질 책에 써놨잖아요. 제가 목표를 해가지고 제대로 한 게 없었다고. 그러면서 그 열등감이 지금까지도 저는 되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나이에 열심히 하게 되는 이유가 제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갔다는 아들하고 아들도 마음 상했고 부모도 그 마음 상하면서 서로 부자간에
예, 그리고 모자 간의 관계가 그렇게 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70점을 꾸준히 유지하고 사는 것도 그게 90점, 100점 됐다가 어떨 때 50점 됐다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완벽주의자 분들은 아니 계속 95점 하면 되잖아. 계속 95점. 그죠?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다 생각이 듭니다. 스페이스X가 IPO로 자금이 쏠리며 미국의 다른 종목과 미국의 증시도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어제 미국 시장 밀리고 하는 게 저는 다 그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물론 이란 전쟁의 양상이 예측 불허로 가면서 유가가 또 올라가고 금리가 4.4%를 넘고 그게 제일 크죠. 그게 제일 큰 건 맞는데 또 거기에다가 스페이스X 같은 엄청난 IPO가 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좀 빨아가니까 그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벼락치기 하시는 모습이 인간적으로 보이네요 라고 또 하셨고요. 랩 상품 가입하려고 알아보는데 증권사마다 좀 설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댓글 남겨주신 분이 계시군요. 이번 주 북콘스트 가는데 다들 책 구매하셨나요? 아직 온라인으로 구매했는데 아직 책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보라토크 안내 문자가 오긴 하는데 현장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하셨습니다. 현장에서도 매일 구매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고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이란 페트로달러 50년 흔들다. 호르무즈 해협 주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정치 군사를 넘어 경제 전쟁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란은 비적대적 국가의 선박에만 문을 열어주고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이와 맞물려 중국의 위안화로 원유 대금을 결제한 유조선의 통행을 허가할 방침이고 반세기 넘게 공고했던 페트로달러, 석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거죠. 이 페트로달러 체제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입니다. 자, 25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중동국들 간 암묵적인 규칙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면서 미국은 금융, 무역, 군사적 결속력을 지탱해온 달러화 기반 경제 체계를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분석을 했는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도 중국 위안화 결제 원유에 대해서는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겠다고 나섰고요. 실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마린 트래픽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주 인도, 파키스탄 등 중국 위안화로 원유를 결제한 나라들의 배가 해협을 지나갔고요. 블룸버그는 달러 체제에서 배제된 이란이 해협 통제권을 지렛대 삼아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동시에 페트로달러 체제에 균열을 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페트로달러는 1974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밀약에서 시작이 됐고요. 미국이 안보를 보장해 주는 대가로 사우디가 원유 결제를 오직 달러로만 받기로 한 게 골자였죠. 이후 다른 중동국으로도 확대됐고 산유국이 석유를 팔아 벌어들인 달러는 다시 미국 채권, 주식, 기술 등의 재투자가 됐습니다. 위안화 띄우는 중국 일각에서는 유통시장자가 달러 대체는 한계라고 돼 있는데 이 선순환 구조 덕분에 대공황 이후 근본이제의 붕괴와 막대한 재정, 경상수지 적자 속에서도 미국은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었죠. 최근 이 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이 스위프트,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 CIPS 등 통계에 따르면
24년에서 25년을 기준으로 여전히 원유 거래의 약 80%가 달러로 이루어지지만 그 비중은 하락세입니다. 반면에 위안화 비중은 러시아, 이란 등을 공략하면서 지금 5에서 10%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미국의 금융 제재도 역설적으로 달러 탈출을 부추기고 있는데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미국과 대립하는 산유국의 하루 생산량은 약 1,400만에서 1,500만 배럴,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15%로 추정이 되는데 이들 국가가 달러 결제망에서 이탈해서 위안화, 루블화로 거래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2018년 3월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 거래를 도입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위안화주의를 높이려는 전략을 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2018년 3월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 거래를 도입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위안화주의를 높이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018년 3월에 트럼프의 중국 견제가 또 시작이 됐죠. 중국을 관세로 위협을 해서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래 한 건지 이런 조짐이 있으니까 그래 니네들 이제 좀 혼 좀 내야 되겠네 하면서 제재가 시작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는 2017년부터 1대1로 등 시진핑 주석이 여러 가지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는 그런 조치 정책을 많이 내놨죠. 중국 관세 당국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 원유 수입량의 약 22에서 25%가 러시아, 이란 등 미 금융 제재국에서 오는데 대부분 위안화로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국의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고요.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수출 둔화와 물가 상승은 중국 경제에도 부담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은 적극 참전보다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위안화 유통시장이 작아서 산유국 입장에서는 환전 수수료 등 비용만 높고 사용할 곳은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전쟁이 길어지면 한국처럼 석유 대금 결제에 위안화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국가의 타격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많은 국가가 중앙아시아, 북미 등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란이 이번에 여러 가지 보복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미국의 약점. 자, 이렇게 되면 금리를 유가를 올려버려서 금리 미국채 트럼프가 뭘 제일 걱정하는지 아니까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게끔 만들어 버릴 거야. 뭐 이런 조치도 있었고 달러의 패권을 잃어버리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위안화 결제 아니면 중국 선박은 통과하게끔 뭐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이란이 나름대로 보복을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게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국한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약점들을 건드리고 있긴 합니다. 약점이기도 하고 영린이기도 하죠. 올해 실적 좋을까봐 걱정. 정유사의 아이러니한 고민은 왜? 그래요? 화살을 여러 개 한 번에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최선을 다해 협조하는 수밖에. 국내 정유업계 한 관계자가 최근 정유업계를 둘러싼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군요.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원유 수급의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가격 제한, 납타 수출 제한, 검찰 수사 등 정부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정유사는 전쟁통에 기름값이 올라 돈 번다는 분위기에 사정을 터놓기도 쉽지 않다. 자, 산업통상부는 27일 0시부터
2차 석유 최고 가격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는데 지난 13일에 이어서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등의 도매가 상한선을 지정해서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최고 가격제로 인한 정유사 손실은 정부가 분기 단위로 사후 보전하기로 했지만 정유사의 속내는 복잡한데요. 자, 손실 보전을 한다 해도 당장은 정유사가 떠안는 액수가 어마어마하다며 원유값뿐 아니라 보험료, 운송비도 올랐고 회사별 설비 구조가 모두 달러 손실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어떻게 회사별 설비 구조가 모두 달러입니다. 달러가 아니라 설비 구조가 모두 달라. 손실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어떻게 이를 따질지가 걱정이라고 했고요. 이홍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고 가격제는 짧은 기간과 명확한 종료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정책이 장기화할 경우에 재정 보전 확대로 소비자를 비롯해 모두가 부담을 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부는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을 제한하는 고시도 27일부터 시행하는데 비닐 등 생활 필수품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불안해지자 수출을 제한해서 국내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하지만 정유업계는 수출 제한으로는 나프타 수급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애초에 수출량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나프타 수출량은 약 3,423만 배럴로 국내 생산 2억 9,300만 배럴에 11.7%에 그쳤고요. 반면 나프타 수입량은 약 2억 3,750만 배럴로 전체 내수의 54%에 달했군요. 자, 업계 관계자는 수출하는 나프타는 중질 나프타로 국내에서는 수율 등의 이유로 크게 활용하지 않는 잔량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검찰의 정유 4사,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이 담합 수사도 정유업계에 큰 부담인데 23일 시작된 압수수색에는 정유 4사의 대표를 포함해서 주요 임원진들의 휴대전화 수십여 대가 포함됐다고 하고요. 수사 결과와 별개로 장기간 담합 의혹의 이 프레임에 묶일 수 있다는 점 자체가 위기 요인이라고 정유업계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정유사들은 올해 1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아 걱정인데 최근 유가 급등으로 과거 저렴하게 구매했던 원유의 재고 평가 이익이 커지면서 회계상으로는 정유사 수익은 크게 늘어났고요.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이 장부상의 이익입니다. 이번같이 원유 수급이 불안으로 유가가 오를 경우에는 정유사들은 미국, 러시아 등에서 원유를 급하게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웃돈의 운송거리에 따른 운임비 증가가 불가피하고 자, 전쟁인데 높은 영업이익이 발표되면 횡재세 논의로 번질까 두렵다고 하면서 만약 한국이 동남아처럼 정유사가 없거나 외부 의존도가 높았다면 산업 악영향이 더 컸을 것이라면서 정유사들이 맡는 국가 에너지 인프라 역할도 있는데 비난의 대상으로만 비칠까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한 정유업계 관계자가 얘기를 했군요.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원유값이 오른 것은 맞지만 환율도 같이 올라 비용이 더 들었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판매 가격에 영향을 받으니 실제로 정유사가 얼마나 이익을 받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면서 설령 전쟁이 곧 끝난다 해도 중동 설비와 감산량 복원에 시일이 필요해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최정혁의 마켓나우 안전자산의 운명 금리에 달렸다. 자, 만약 당신이 이란 전쟁을 사전에 알았다면 어떤 거래를 해두었을까? 그러면 주식 좀 팔고 금이나 안전자산에 좀 매수를 한다든지 했겠죠. 여기 아마도 금이나 미국채 같은 안전자산의 투자를 늘렸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실제 시장의 움직임은 기대와 크게 달랐는데 공습 개시 이후 금은 16% 그리고 미 장기 국채는 5% 하락했습니다. 오히려.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5% 하락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금이 많이 빠졌네요. 믿었던 안전자산이 포트폴리오 방어는커녕 오히려 손실을 키운 셈이다. 그러게요. 자, 안전자산은 주식 같은 위험자산이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가치가 유지되거나 상승해서 포트폴리오 손실을 제한해주는 자산을 의미하는데, 평상시에는 주식보다 기대 수익률이 낮아서 기회비용이 크지만 위기가 닥치면 빛을 발하는 보험 같은 존재입니다. 금과 미국채, 일본 엔화와 스위스 프랑이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데, 최근 시장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과거 위기의 성격에 따라 안전자산의 성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주요 연구들에 따르면 미국채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에서 금리 하락과 함께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 역할을 해왔는데,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위기에서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는 위기에서는 달라집니다. 지정학적 충격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고, 이는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서 국채 가격을 끌어내리게 됩니다. 금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금융위기와 같은 거시경제 충격에서는 비교적 강한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쟁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공급 충격 앞에서는 그 기능이 약화하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관건은 위기가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 중 어느 쪽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느냐이고요. 이는 금리의 방향을 결정하고 다시 안전자산의 성과를 좌우하게 되는데, 현재는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고 미국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입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안전자산들이 동시에 부진한 흐름을 보이게 되고, 더욱이 금은 지난해부터 투자 열풍에 투기 수요까지 겹치며 급등했던 만큼 출구를 찾는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위기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중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계속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고,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션 충격은 상당 부분 반영했지만 성장 둔화 가능성은 아직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에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며 금리 하락과 함께 안전자산이 반등할 수도 있는데, 반면 조기 종전 시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며 금리 부담이 줄어 안전자산은 반등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경로는 달라도 금리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안전자산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 좋은 칼럼이었습니다. 자, 박수련의 시시각각, 중국에 갇힌 애플, 노조에 잡힌 삼성. 누구시죠? 박수련 콘텐트 3부국장 님이시군요. 자, 애플이 다음 달 1일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그래요. 50주년. 그러면 1976년에 설립됐네요. 애플이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자,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라는 슬로건, 독창적인 디자인과 이를 떠받치는 기술력, 집착에 가까운 완벽주의, 애플에 붙는 익숙한 수식들입니다. 자, 여기에 최근에 추가된 One More Thing이 있죠. 중국에 완벽하게 포획된 미국 기업이라는 또 타이틀. 스티브 잡스의 생전인 1990년대부터 애플은 대만, 중국의 생산 기지를 구축을 했고요. 제조의 전 과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애플은 하청업체가 쓸 장비를 직접 구매해줬고, 근면 성실함에 손끝이 야무진 이 중화권의 노동자들을 쥐어짜내 맹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탄탄한 부품 공급망에 임금비를 후려쳐도 일할 사람이 넘치는 소셜 덤핑이 횡행하는 중국의 제조 기반에서 애플은 다르게 생각할 여유를 즐겼고, 삼성전자가 늘 비교당하는 애플의 경이로운 30-40%대 영업이익률에는 하청 노동자들에게까지 이익을 나눠줄 필요 없는 사업 모델의 기여분이 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그 좋은 시절이 끝나가는데,
중국과 미국의 경제가 이혼 중인 지금 애플은 인도나 베트남으로 일부는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려 하지만 어떤 카드도 중국의 고효율, 고숙련 노동을 대체하긴 어렵습니다. 애플의 미래가 만리장성에 갇혀 있는 사이 삼성전자는 노조 문제로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 있는데 창립 49년 만인 2018년에야 첫 노조가 생긴 전자로서는 매년 강도가 높아지는 노조의 투쟁 의지가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네, 사진이 24년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들이 기흥구 삼성 세미콘 스포렉스에서 열린 총파업 승리 궐기대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네요. 이거는 24년입니다. 자, 이 회사 노조는 24년 사상 첫 총파업을 했고, 그러고 보니까 24년 말부터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이 파업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고요. 반도체 부문 노조 가입률이 70%에 육박한 올해 다시 5월 총파업을 결의했고요. 둘 다 성과급이 문제였는데 메모리 반도체 값이 치솟는 요즘 같은데 파업을 강행한다면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 규모는 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노조 주장의 핵심은 지난해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나눠달라는 건데 하이닉스는 10%입니다. 호실적의 기여가 큰 메모리 사업부는 1인당 4억 5천, 비메모리 사업부는 3억 수준이고요. 이렇게 영업이익의 20%를 주면, 자, 개개인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이나 주식 지급은 거부하고 현금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삼성 경영진의 잘못이 큰데 수십 년간 매년 실적에 따라 현금을 나눠주는 1년짜리 잔치를 반복하다가 직원들이 회사가 주는 대로 고분고분 받던 무노조 시대가 끝나고 나서야 회사의 장기 성장과 직원 개인의 이익을 일치시킬 보상 제도를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단기 성과 중심의 보상은 삼성이 글로벌 인재를 오래 붙들어 두지 못하는 원인으로도 꼽힙니다. 어쨌든 이 협상의 승자는 노조가 될 가능성이 큰데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테슬라마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인재를 찾는 상황이고요. 애플이 당장 중국을 떠날 수 없듯이 삼성도 핵심 생산 기지인 한국에서 직원들의 협력 없이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반도체 노조들이 알아야 할 게 있는데 민간 기업의 성과급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건 반도체 기업이 한국의 금쪽이기 때문이라는 점이고요. 역대 모든 정부는 수출 효자이자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인 반도체를 육성해 왔고요.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발벗고 나서도록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이 팹 반도체 공장을 지방으로 옮겨서 낙수 효과를 확산하고 싶어 하지만 여론은 정부의 압박에 기업 경쟁력이 흔들릴까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성과가 오롯이 임직원들만의 노력으로 이룬 것은 아니다.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밀어주는 산업이건만 5조 원 이상 손해보기 싫으면 성과급을 쏘라는 노조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주주도 국민도 한숨이 나온다. 금쪽이들의 잔치는 빠르고 조용히 끝내는 게 답이다. 네, 그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구글 터보 퀀트 뭐길래 삼성 하이닉스 주가가 쇼크. 네, 오늘 아침에 요 뉴스로 지금 마이크론 이제 주가가 한 5일 내내 빠지고 있죠. 오늘 6일째 빠졌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6일 연속 빠진 건 맞네요. 3월 19일 목요일도 마이너스 한 8%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3.78로 양봉 나서 끝나긴 했지만 그때 5일선이 깨졌고요.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뭐 계속 빠졌습니다. 네, 계속 빠져서 고점이 471불이었는데 어제 종가가 355. 와, 고점 대비 딱 6일 만에 24.59% 빠졌네요. 자, 구글이 새로운 인공지능 AI 기술 터보컨트를 꺼내들자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긴장하고 있죠.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로 줄이는 기술인데, 자,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메모리 3사 주가가 급락했고요. 요걸 구글이 24일 날 구글 리서치 블로그에 이 터보컨트 논문을 공개했습니다. 터보컨트는 이 거대 언어 모델의 추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병목 현상을 해결해서 AI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고요. 쉽게 말해서 AI가 사용하는 메모리를 줄이면서도 성능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고, AI 모델은 단어의 의미와 이 이미지의 특징과 같은 고차원 정보를 처리할 때 막대한 양의 메모리를 소비하게 되는데, 이때 AI가 사용자의 대화를 기억하는 저장 장치인 KV 캐시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요. 터보 퀀트는 이 벡터 양자화 기술로 데이터를 압축해서 정확도의 손실 없이 KV 캐시의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연구진은 터보 퀀트를 구글 젬마와 미스트랄 등에 적용한 결과 데이터 손실 없이 캐시 용량을 최소 6분의 1로 줄였다고 밝혔고요. 처리 속도는 엔비디아의 H100 GPU보다 최대 8배나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자사 AI 모델 제미나이와 검색에 이 터보 퀀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터보 퀀트가 상용화되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지금보다 훨씬 적은 양의 메모리로도 복잡한 AI 연산이 가능해질 거라는 이유인데요. 테크 크런치는 터보 퀀트는 AI 모델이 기존보다 효율성을 높이고 메모리 수요를 줄이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평가를 했고, 사이버 보안 기업인 클라우드 플레어의 매튜 프린스 CEO는 구글의 딥시크 모멘트라고 표현을 했고요. 요게 딥시크랑 비슷하다는 거죠. 중국 딥시크가 저비용으로도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처럼 터보 퀀트가 메모리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의미의 비유입니다. 메모리 사용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샌디스크 주가가 급락을 했고, 전자와 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인텔과 AMD 등 CPU 제조사들의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 같은 하락세가 과도하다는 평가가 많은데, 전문가들은 현재 터보 퀀트 기술은 논문 수준이고 실제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을 하는데, 앤드루 잭슨 애널리스트는 극심한 메모리 칩 공급 제약을 고려할 때 터보 퀀트는 수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메모리 병목 현상이 해결이 되면 오히려 AI 수요를 확대할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김일혁 KB증권연구원은 적은 메모리로도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면 AI 모델의 사용 범위가 확장이 되고 기업들이 AI 에이전트나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분석을 했고요. JP 모건 트레이딩 데스크는 보고서에서 메모리 효율 개선이 더 많은 데이터 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구글은 오는 4월 23일부터 이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AI 국제학술대회 ICLR 2026에서 터보 콘테에 대해 발표할 예정인데, 이번 연구에는 한인수 카이스트 교수도 참여를 하셨군요. 자, 마지막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고 보세요. 연내 코스피 6,000대 후반 갑니다. 운용사 본부장 호언장담 배경을 들어보니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누구신가 봤습니다. 정상호 KB자산운용 ETF 운용본부장이군요. 자, 코스피 지수는 이미 전쟁 초기 국면에서 저점을 확인을 했고,
3월 초에 저점을 그게 이미 저점 확인했다고 보시는 거죠. 그죠? 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을 견인하면서 올해 안에 S&P 지수 6,591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면서 정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고요. 자, 변동성이 확대된 이 시장 상황에서도 국내 증시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근거로는 하드웨어 중심의 AI 사이클을 제시했고요.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고금리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지금 부진한 반면에 한국은 반도체, 전력 인프라, 광 케이블 등 AI 인프라 밸류 체인을 고루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고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전력, 광 케이블 등으로 확장되는 구조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면서 국내 증시는 이러한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평했습니다. 자, 최근 국내 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연일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정본부장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 대표 지수와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축을 강조했고요. 그는 투자 자산의 70~80%는 S&P 500, 코스피 200 등 대표 지수나 대형주에 배분해서 시장 수익률을 확보하고 나머지 자산은 시장 추종 추세 매매 등에 활용해서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가 현실적이라면서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매크로와 섹터 분석을 바탕으로 현 시국에 부합하는 투자 내러티브를 선별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요거는 좀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다, 그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 보겠습니다. 2024년 ETF 브랜드를 라이즈로 개편한 KB자산운용은 ETF 사업의 핵심 축 중 하나로 연금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데, 정본부장의 연금 투자의 핵심은 장기 누적으로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려나갈 수 있는지 여부라면서 투자자가 일일이 판단하지 않아도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요. 지난달 말에 선보인 라이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채권 혼합 50 ETF 역시 연금 계좌 수요를 정조준한 상품인데 15년 이상 채권 시장에서 경력을 쌓아온 정본부장이 채권 쪽 매니저 하셨군요. ETF 운용본부로 자리를 옮긴 뒤에 선보인 첫 상품이라는 점에서 채권에 무게를 둔 ETF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채권을 주식 비중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구조죠. 우리가 연금에서는 안전자산 30, 위험자산 주식은 70까지만 되는데 이 채권 혼합형은 안전자산 30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전자 하이닉스 채권 혼합 50을 편입시키면 요 30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주식 70 넣고 또 이 30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더 추가로 채운 효과가 있는 거죠. 정보본부장은 퇴직연금 DC나 IRP는 위험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되어 있지만 투자자들은 전자와 하이닉스 투자를 더 늘리고 싶어하고 채권 듀레이션을 1년 이내 내외로 짧게 가져가서 가격 변동성은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너무 장기채 안 넣는다는 거죠. 1년 미만짜리 넣고 연금 계좌 내의 안전자산 구간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주식 투자 비중을 85%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채권 혼합 50원 출시 이후 이틀간에 LP 물량을 제외하고도 약 2천억 원이 유입이 됐군요.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라 채권 투자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고요.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채권의 안정성은 원금 소실이 없다는 의미에 가깝지만 현재와 같이 거시 환경의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채권 역시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현재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채권 듀레이션을 짧게 운용하는 전략이 합리적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변동성이 심한 장에
예, 저희 웜의 신방 아침 모닝 브리프 그리고 실제 계정 운영하시면서 참 많이 마음이 졸이기도 하고 네,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죠? 많이 그러셨을 건데 네, 주식이 원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중에 있었던 주중에 있었던 아니면 월중에 있었던 고점이 내가 거기서 팔아야 됐었는데 여기서는 다시 샀어야 됐는데 네, 그걸 다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목표로 하는 나는 연간 15%의 수익을 내가 내고 있는가? 예, 지금의 포트로는 15%의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예, 조금 길게 큰 관점으로 보면 이 변동성에서는 내가 한 50% 벌다가 10% 까먹고 30% 벌다가 또 한 10% 까먹고 해도 되는 겁니다. 이 변동성이 원래 평가, 이익 평가손이잖아요. 이걸 담담하게 우리가 이 변동성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내가 목표하는 수익을 내고 있는가. 네, 그런 관점으로 이번 전쟁과 이 시장의 변동성을 담담하게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완전히 봄이 되고 있죠. 이 아름다운 봄을 만끽하시는 그런 주말 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월요일 모닝 브리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